경찰 행정학과를 저는 나왔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제 그 제복을 꼭 입고 싶어가지고 처음엔 공군사관학교로 가려다가 너무 심하게 놀아서 이제 점점 학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군사관학교는 좀 나한테 안 맞는 것 같고 육사 하려다가 또 성적이 또 미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행정학과를 이제 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진학을 해서 특차로 지방에 있는 학과를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다가 그러면 군대를 한 의경으로 지원을 해서 한번 생활을 해보고 좀 더 자신 있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의경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너무 저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저는 굉장히 놀기 좋아하고 좀 활발하게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이 한마디로 공무원이 저한테 안 맞았던 거죠. 예,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지하철 수사대라고 대모 진압을 이제 종로 경찰서에서 1년을 하다가 이제 그 지하철에 가면은 이렇게 그 소매치기 잡고 성추행범 잡고 하는 그런 형사랑 같은 생활을 사복을 입고 머리도 이렇게 길렀어요. 군 생활을. 그때 당시는 휴대폰이 없어서 이제 삐삐라는 걸 들고 다니고 무전기를 들고 다니면은 그 현행범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재밌는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 갇힌 생활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말에도 좀 쉬고 싶은데 형사들 하는 거 보면 남들 잘 때 일하고 쉴 때 일하고 너무 사이클이 바뀌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말년 병장 때 아주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도대체 뭘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 찰나에 저희 이제 큰형님이 그 동경제과대학교 제과제빵학과를 졸업을 해서 이제 돌아온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제과점에 그 기술 상무로 근무를 해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고연봉, 그때 당시는 이제 제가 초봉을 40만 원부터 받았는데 저희 형님 같은 경우는 이제 한 500, 600 정도를 연봉을 받았으니까 굉장히 이제 저한테는 멋져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형을 군대에 있는 동안에 몇 번을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형님한테 고민거리를 털어놨죠. 난 경찰을 하기 싫고 빵을 좀 배워보고 싶은데 형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제 형님이 대부분 형님 같았으면 말렸어야 되는데 너무 좀 자유롭게 그래 빵 하고 싶으면 해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한테 말씀을 했더니 부모님들은 이제 저희 집안에서 대학교 간 사람이 정식으로 간 사람이 저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면 안 된다. 또 이제 사주를 봤는데 너는 경찰이 돼야지 성공을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안 된다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 제대를 하고 몰래 제가 중퇴를 해버렸어요. 휴학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게 확실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몰래 가서 중퇴를 하고 이제 나중에 걸려서 이제 호적에서 팔 뻔했어요. 엄청나게 혼나고. 예. 근데 이제 형한테 물어봤어요. 형 그러면 나도 형처럼 유학을 갔다 와야 되나? 자격증을 따야 되나? 했더니 대부분 형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 너도 유학을 갔다 와 아니면 자격증을 따라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우리 큰형님은 야 내가 동경제과대학교 난 이거 훌륭한 기술자인데 네가 못하러 가서 그 고생을 하냐 그냥 들어와서 일을 해라. 그래서 자격증도 없이 제가 제빵을 하게 된 거예요. 제과점에 취업을 했어요. 그 당시 이제 지금부터 한 20년 전인데 처음에 들어가서 설거지만 이제 한 2주간을 했어요. 아침에 6시에 출근하면 4시, 5시까지 하루 종일 설거지만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이 제과제빵이 동네 빵집이 이런 큰 빵집 같은 경우는 매출이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당에 있는 한 유명한 제과점이었었는데 그 생활을 2주를 하고 집에 들어가면 완전 이제 기어 들어가는 거죠. 이 키 큰 사람이 싱크대 앞에서 하루 종일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진짜 몸이 만신창이가 돼요. 발도 막 퉁퉁 붓고. 그 생활을 하다가 이제
5분을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처음부터 그 과정이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배우기 시작하는데 이것도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제가 기술 이 경험도 없고 자격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들어가서 밑바닥부터 하다 보니까 매일 실수하고 매일 혼나고 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보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야 이것도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한 3개월을 고민을 하다가 형님한테 말을 했죠. 아, 나 이거 못하겠다. 다시 저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때려치겠다 했더니 형님이 또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 예, 너무 또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서 그 대신 후임자한테 네가 교육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가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알겠어요. 내가 인수인계는 해줄게요. 하고 후임자가 들어왔는데 그분이 저보다 형이었어요. 나이가 더 많으신 분이었는데 일을 저보다 더 못하는 거예요. 너무 못해 진짜. 해도 너무 못하는 거예요. 나도 정말 어리버리해가지고 고문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보다 더 못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누굴 가리키면 내가 성장한다고 내가 막 그분을 언제부턴가 혼내고 가리키고 있는 거야. 이 고문관이. 그러다 보니까 일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일이었네? 내가 그동안 너무 나한테 가치를 낮게 평가했나? 더 한번 해볼까? 그래서 내가 형한테 한 번만 더 제가 해보겠다고 그랬더니 이제 형이 그래 잘 생각했다고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업계에 쭉 이제 입문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이제 유명한 제과점에서 근무를 계속 하다가 이 제과점의 이 패턴이 동네 빵집이 예전에는 굉장히 인정을 받았었는데 이런 대기업에서 동네 빵집 자리를 이제 뭐 파리바게뜨라든지 뚜레쥬르가 대기업이 이제 진입을 하면서 동네 빵집의 시대는 가고 프랜차이즈의 시대가 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큰 유명한 빵집을 다니다가 나도 이제 대기업에 들어가서 꿈을 한번 키워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는 저한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격증도 없고 뭔가 전공 학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백종원 씨가 자격증이 없잖아요. 전공학과도 아니고. 똑같은 입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제가 틈틈이 대회 준비를 했어요. 자격증이 없으니까 뭔가 저도 스펙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개인 제과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회사는. 그래서 틈틈이 대회 준비를 해서 이제 입상을 많이 했어요. 그게 이제 저의 스펙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남들은 다 기술을 중요시할 때 기술도 중요하지만 기술뿐만 아니라 뭔가 이 경영과 마케팅과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공부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틈틈이 공부를 계속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처음에 CJ 푸드빌이라고 거기에 이제 31살 때 제가 경력직 과장으로 자격증도 없이 입사를 하게 돼요. 31살이면 그래도 과장 치고서는 최연소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푸드빌 본사에 경력직 과장으로 이제 취업을 하게 돼서 거기서 한 4년 동안 근무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제가 많이 배웠던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순전히 기술자였잖아요.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모주하고 한다고 했는데 그 명문대 출신들이 가득한 대기업에 들어가서 기술자 출신인 제가 그분들하고 뭔가 이렇게 호흡을 맞춘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이거 문화적 충격인 거예요. 그분들이 봤을 때는 야 쟤는 그냥 현장에서 기술만 했던 친구인데 경력직 과장이라고 와가지고 좀 맨날 싸우고 다녔거든요. 마케팅 팀장 내려오면 그분하고 부딪혀서 싸우고 점장 있으면 점장하고 싸우고 왜냐하면 저는 기술자니까 기술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동안은 그렇게 진짜 싸움개 마냥 계속 치고받고 나오다 보니까 뭔가 나한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때부터 정말로 들고 파서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나한테 뭐가 문제가 있던가. 그래서 정말 뭐 자기계발서 책도 많이 읽고 여러 가지 해보니까 내가 너무 무지했던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진짜 기술 하나로 가서 부딪히고 막 이렇게 싸웠더니 제가 제 스스로 너무 창피해져서 그때부터는 이제 회사에 순응을 하기 시작하죠. 어떤 지시가 내려오면 일단은 따라주고 그때가 이제 리더십과 팔로워십을 제가 이제 그때부터 깨달았던 거예요. 아,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팔로워십을 먼저 배워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제가 느껴서 CJ에서 한 4년간을 그렇게 근무를 하고 이제 마지막 그 호텔에서 스카우트 제안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특급 호텔 오픈을 할 때 제가 오프닝 멤버로 이제 처음부터 기초를 잡는 이제 오픈 멤버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붙여진 별명이 마스터봉이라고. 예, 거기도 이제 그 외국계 호텔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입사 절차가 까다로워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외국계 회사 같은 경우는 저는 몰랐는데 전전 직장까지 다 전화를 해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너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회사 생활이 어땠었고 뭐 인성이 어땠었고 이런 것들을 다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이제 입사하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예전에 근무했던 사장님이 어떻게 전화가 왔는데 저한테 너 거기서 근무하니? 그래가지고 예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했더니 몇 달 전에 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런 걸 묻더라. 그래서 내가 좋게 얘기했어. 고맙게 생각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일단은 거기서 1년 동안 스펙을 쌓고 제가 이제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계속 했었기 때문에 춘천에 이제 라텔리에 김가를 6년 전에 창업을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로 가든형 베이커리의 그 원조, 빵 공장의 원조인 라텔리에 김가를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창업을 했을 당시에 한국에는 그런 컨셉의 빵집은 없었어요. 카페는 있었는데 강원도의 대형 베이커리의 컨셉으로 창업을 한 카페는 라텔리에 김가가 유일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구봉산이 굉장히 지금은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6년 전만 해도 좀 많이 죽어 있었던 상권이에요. 그리고 산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빵을 먹으러 누가 산까지 가냐. 쟤는 미친놈이다. 몇 달 안 있어서 망할 것이다. 이런 추측들이 굉장히 많이 춘천에서 떠돌았었죠. 그리고 저 역시도 주변 사람들한테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너무 이제 야 너 미쳤냐? 저희 아버지가 이제 오셨다가 큰 한숨을 쉬고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말을 안 했죠. 아예 내가 이제 이러한 걸 한다고 아예 말을 안 하고 비밀리에 이제 했는데 오픈하자마자 정말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서 거의 뭐 매출이 급상승을 하는 거예요. 첫날에 오픈했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봄에 2015년도 4월 달에 오픈했었는데 한 20만 원 정도 팔았었나? 한 3일간 20만 원 정도 팔았어요. 그 다음에 뭔가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매출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하루가 다르게 막 이렇게 막 수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막 난리가 나는 거야 진짜. 매장이 애들은 막 손님들이 밀려 들어오지 준비는 안 돼 있지 빵은 막 나오자마자 팔려 나가지. 정말 그때는 엄청났었죠. 역사가 이렇게 쓰여지는구나. 저도 몰랐었으니까 그렇게 장사가 잘 됐었지. 뭐 손님들이 이제 신빵을 이렇게 들고 나가면 가다가 없어지는 거야. 그게 막 싸워요. 나는 2개 살 건데 왜 가져가냐 뭐 이렇게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대단한 경험을 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게 됐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제가 춘천점을 오픈을 하고 나서 1년 후에 이제 원주점에다가 2호점을 차리게 돼요. 라텔리에 김가 원주점을 차리게 되고 그 옆에 또 200평짜리 이태리 레스토랑을 차렸는데 한 창업하고 나서 한 3년 정도 되니까
매출이 한 80억까지, 연매출이 80억까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저도 이제 몸은 춘천에 있지만 이 트렌드 공부를 계속 세계의 흐름과 이제 한국 시장의 흐름을 계속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너무 빠르게 벤치마킹이 돼가고 있는 걸 느끼는 거죠. 아, 이게 시장의 진입장벽이라는 게 이렇게 낮을 수가 있나? 뭔가 거대 자본들이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하고, 너도 나도 이 제과점이 예전에는 시내 동네 상권에만 있던 제과점들이 제가 성공을 하기 시작하니까 계속 산으로 들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 갈등이 놓이게 되는 거죠. 저는 위기이지만 이거를 기회로 어떻게 한번 바꿔볼까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로컬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 그냥 제가 앞으로는 그냥 로컬 푸드가 대세일 것 같으니까 로컬을 이용해서, 강원도에는 뭐 농산물도 많고 임산물도 많고 많으니까 이걸로 개발을 해서 빵을 만들어 팔면 재밌겠구나라는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제가 이제 계속 관심을 갖고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에 대한 이런 관심도 많이 가지게 되고, 또 우리의 농산물과 임산물 이런 것들에 대한 가능성도 보이게 되고, 굉장히 이제 애착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틈만 나면 계속 신제품 개발을 하는 거죠. 뭐 나물도 이용해보고 옥수수도 이용해보고, 그래서 뭐 홍천군하고 MOU도 체결을 하고, 그 속에 스토리도 한번 담아봐서 좀 재미있게 고객들이 빵을 드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신제품을 개발을 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는 한계가 오는 거예요. 아, 이렇게 내가 개인적으로만 이렇게 뭐 로컬을 이용을 해서 한다는 게 한계가 온다는 거를 한 4년째 되던 해, 그러니까 재작년서부터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좀 전문적으로 뭘 하려면 뭔가 좀 회사를 따로 독립된 회사를 만들어서 전혀 다른 컨셉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이제 나름대로 세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싱싱이라는 베이커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법인을 만들었는데, 이제 우연치 않게 코로나가 터진 거죠. 그래서 정말 많은 돈을 투자를 했는데, 올 초에 이제 5월 달에 오픈을 했는데, 가게를 계약하고 나서 한 일주일 있던가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포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나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한번 시작한 일이니까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돼서 지금 많은 연구를 지금 하고 있고, 그렇게 돼서 여러분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했는데, 이야기가 두서없이 또 가네요. 중요한 거는 그런 거예요. 지금 그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의 그 장래에 대한 많은 걱정거리가 있을 거예요. 회사를 취업을 해도 그렇고, 또 뭐 다니면서도 그렇고, 이 회사에 대한 게 저한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하게 되는데, 지금 제가 아까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그 김연아 얘기가 저한테는 너무너무 맞았던 게 뭐냐면, 제가 처음에 제과점을 했을 때는 유명한 빵 기술자가 목표였어요. 저한테는 정말 우리 형 같은 유명한 공장장이 되어야지라는 고액을 많이 받는, 제가 40만 원 받았는데 형은 몇백만 원씩 주머니 현금으로 들고 다녔는데 얼마나 멋져 보였겠어요. 그래서 훌륭한 빵 공장장이 되어야지만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니구나. 내가 왜 빵 공장장이 되어야 되지? 열심히 기술을 닦아서 빵집 오너가 되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이제 꿈이 바뀐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빵집 사장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 위해서 또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야, 단순히 그냥 내가 빵 장사만 하는 빵집 사장보다는 뭔가 진짜 가치를 둔 그런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나의 꿈이 또 바뀐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금도 끊임없이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런 저도 이제 시기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저한테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너 왜 자꾸만 그렇게 무모하게 도전을 하냐고 저한테 항상 그래요. 제일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장인 장모님이 제일 걱정을 많이 하시죠. 집사람은 저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하는데 장인 어른 장모님은 제일 걱정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우리 딸 고생시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한테는 가장 큰 편이 되어 주시기도 하고 아까 대표님하고 너무 상황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제 옆에서 제일 응원을 많이 해주시는 게 장인어른하고 장모님이거든요. 그 다음에 집사람이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진로 결정도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없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유명한 제과점에서 근무를 계속 하다가 이 제과점의 이 패턴이 동네 빵집이 예전에는 굉장히 인정을 받았었는데 이런 대기업에서 동네 빵집 자리를 이제 뭐 파리바게뜨라든지 뚜레쥬르가 대기업이 이제 진입을 하면서 동네 빵집의 시대는 가고 프랜차이즈의 시대가 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큰 유명한 빵집을 다니다가 나도 이제 대기업에 들어가서 꿈을 한번 키워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는 저한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격증도 없고 뭔가 전공 학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백종원 씨가 자격증이 없잖아요. 전공학과도 아니고. 똑같은 입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제가 틈틈이 대회 준비를 했어요. 자격증이 없으니까 뭔가 저도 스펙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개인 제과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회사는. 그래서 틈틈이 대회 준비를 해서 이제 입상을 많이 했어요. 그게 이제 저의 스펙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남들은 다 기술을 중요시할 때 기술도 중요하지만 기술뿐만 아니라 뭔가 이 경영과 마케팅과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공부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틈틈이 공부를 계속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처음에 CJ 푸드빌이라고 거기에 이제 31살 때 제가 경력직 과장으로 자격증도 없이 입사를 하게 돼요. 31살이면 그래도 과장 치고서는 최연소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푸드빌 본사에 경력직 과장으로 이제 취업을 하게 돼서 거기서 한 4년 동안 근무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제가 많이 배웠던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순전히 기술자였잖아요.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모조하고 한다고 했는데 그 명문대 출신들이 가득한 대기업에 들어가서 기술자 출신인 제가 그분들하고 뭔가 이렇게 호흡을 맞춘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이거 문화적 충격인 거예요. 그분들이 봤을 때는 야, 쟤는 그냥 현장에서 기술만 했던 친구인데 경력직 과장이라고 와가지고 좀 맨날 싸우고 다녔거든요. 마케팅 팀장 내려오면 그분하고 부딪혀서 싸우고 점장 있으면 점장하고 싸우고 왜냐하면 저는 기술자니까 기술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동안은 그렇게 진짜 싸움개 마냥 계속 치고받고 나오다 보니까 뭔가 나한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때부터 정말로 들고 파서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나한테 뭐가 문제가 있던가. 그래서 정말 뭐 자기계발서 책도 많이 읽고 여러 가지 해보니까 내가 너무 무지했던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진짜 기술 하나로 가서 부딪히고 막 이렇게 싸웠더니 제가 제 스스로 너무 창피해져서 그때부터는 이제 회사에 순응을 하기 시작하죠. 어떤 지시가 내려오면 일단은 따라주고 그때가 이제 리더십과 팔로워십을 제가 이제 그때부터 깨달았던 거예요.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팔로워십을 먼저 배워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제가 느껴서 CJ에서 한 4년간을 그렇게 근무를 하고 이제
마지막 그 호텔에서 스카우트 제안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특급 호텔 오픈을 할 때 제가 오프닝 멤버로 이제 처음부터 기초를 잡는 이제 오픈 멤버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붙여진 별명이 마스터봉이라고. 예, 거기도 이제 그 외국계 호텔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입사 절차가 까다로워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외국계 회사 같은 경우는 저는 몰랐는데 전전 직장까지 다 전화를 해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너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회사 생활이 어땠었고 뭐 인성이 어땠었고 이런 것들 다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이제 입사하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예전에 근무했던 사장님이 어떻게 전화가 왔는데 저한테 너 거기서 근무하니? 그래가지고 예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몇 달 전에 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런 걸 묻더라. 그래서 내가 좋게 얘기해서 고맙게 생각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일단은 거기서 1년 동안 스펙을 쌓고 제가 이제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계속 했었기 때문에 춘천에 이제 라뜰리에 김가를 6년 전에 창업을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로 가든형 베이커리의 그 원조, 빵 공장의 원조인 라뜰리에 김가를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창업을 했을 당시에 한국에는 그런 컨셉의 빵집은 없었어요. 카페는 있었는데 강원도의 대형 베이커리의 컨셉으로 창업을 한 카페는 라뜰리에 김가가 유일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구봉산이 굉장히 지금은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6년 전만 해도 좀 많이 죽어 있었던 상권이에요. 그리고 산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빵을 먹으러 누가 산까지 가냐. 쟤는 미친놈이다. 몇 달 안 있어서 망할 것이다. 이런 추측들이 굉장히 많이 춘천에서 떠돌았었죠. 그리고 저 역시도 주변 사람들한테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너무 이제 야 너 미쳤냐? 저희 아버지가 이제 오셨다가 큰 한숨을 쉬고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한테 말을 안 했죠. 아예 내가 이제 이러한 걸 한다고 아예 말을 안 하고 비밀리에 이제 했는데 오픈하자마자 정말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서 거의 뭐 매출이 급상승을 하는 거예요. 첫날에 오픈했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봄에 2015년도 4월 달에 오픈했었는데 한 20만 원 정도 팔았었나? 한 3일간 20만 원 정도 팔았어요. 그 다음에 뭔가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매출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하루가 다르게 막 이렇게 막 수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막 난리가 나는 거야 진짜. 매장이 애들은 막 손님들이 밀려 들어오지 준비는 안 돼 있지 빵은 막 나오자마자 팔려 나가지. 정말 그때는 엄청났었죠. 역사가 이렇게 쓰여지는구나. 저도 몰랐었으니까 그렇게 장사가 잘 됐었지. 뭐 손님들이 이제 식빵을 이렇게 들고 나가면 가다가 없어지는 거야. 그게 막 싸워요. 나는 2개 살 건데 왜 가져가냐 뭐 이렇게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대단한 경험을 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게 됐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제가 춘천점을 오픈을 하고 나서 1년 후에 이제 원주점에다가 2호점을 차리게 돼요. 라뜰리에 김가 원주점을 차리게 되고 그 옆에 또 200평짜리 이태리 레스토랑을 차렸는데 한 창업하고 나서 한 3년 정도 되니까 매출이 한 80억까지 연매출이 80억까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저도 이제 몸은 춘천에 있지만 이 트렌드 공부를 계속 세계의 흐름과 이제 한국 시장의 흐름을 계속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너무 빠르게 벤치마킹이 돼가고 있는 걸 느끼는 거죠. 이게 시장에 진입장벽이라는 게 이렇게 낮을 수가 있나?
뭔가 거대 자본들이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하고 너도 나도 이 제과점이 예전에는 시내 동네 상권에만 있던 제과점들이 제가 성공을 하기 시작하니까 계속 산으로 들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 갈등이 놓이게 되는 거죠. 저는 위기이지만 이거를 기회로 어떻게 한번 바꿔볼까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로컬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 그냥 제가 앞으로는 그냥 로컬 푸드가 대세일 것 같으니까 로컬을 이용해서 강원도에는 뭐 농산물도 많고 임산물도 많고 많으니까 이걸로 개발을 해서 빵을 만들어 팔면 재밌겠구나라는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제가 이제 계속 관심을 갖고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에 대한 이런 관심도 많이 가지게 되고 또 우리의 농산물과 임산물 이런 것들에 대한 가능성도 보이게 되고 굉장히 이제 애착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틈만 나면 계속 신제품 개발을 하는 거죠. 뭐 나물도 이용해보고 옥수수도 이용해보고 그래서 뭐 홍천군하고 MOU도 체결을 하고 그 속에 스토리도 한번 담아봐서 좀 재미있게 고객들이 빵을 드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신제품을 개발을 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는 한계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개인적으로만 이렇게 뭐 로컬을 이용을 해서 한다는 게 한계가 온다는 거를 한 4년째 되던 해, 그러니까 재작년서부터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좀 전문적으로 뭘 하려면 뭔가 좀 회사를 따로 독립된 회사를 만들어서 전혀 다른 컨셉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이제 나름대로 세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싱싱이라는 베이커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법인을 만들었는데 이제 우연치 않게 코로나가 터진 거죠. 그래서 정말 많은 돈을 투자를 했는데 올 초에 이제 5월 달에 오픈을 했는데 가게를 계약하고 나서 한 일주일 있던가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포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나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한번 시작한 일이니까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돼서 지금 많은 연구를 지금 하고 있고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했는데 이야기가 두서없이 또 많아요. 네. 중요한 거는 그런 거예요. 지금 그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의 그 장래에 대한 많은 걱정거리가 있을 거예요. 회사를 취업을 해도 그렇고 또 뭐 다니면서도 그렇고 이 회사에 대한 게 저한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하게 되는데 지금 제가 아까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그 김연아 얘기가 저한테는 너무너무 맞았던 게 뭐냐면 제가 처음에 제과점을 했을 때는 유명한 빵 기술자가 목표였어요. 저한테는 정말 우리 형 같은 유명한 공장장이 되어야지라는 고액을 많이 받는 제가 40만 원 받았는데 형은 몇백만 원씩 주머니 현금으로 들고 다녔는데 얼마나 멋져 보였겠어요. 그래서 훌륭한 빵 공장장이 되어야지만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니구나. 내가 왜 빵 공장장이 되어야 되지? 열심히 기술을 닦아서 빵집 오너가 되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이제 꿈이 바뀐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빵집 사장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 위해서 또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단순히 그냥 내가 빵 장사만 하는 빵집 사장보다는 뭔가 진짜 가치를 둔 그런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나의 꿈이 또 바뀐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금도 끊임없이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런 저도 이제 시기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저한테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너 왜 자꾸만 그렇게 무모하게 도전을 하냐고 저한테 항상 그래요. 제일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장인 장모님이 제일 걱정을 많이 하시죠. 네, 집사람은 저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하는데 장인 어른 장모님은 제일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딸 고생시키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저한테는 가장 큰 편이 되어 주시기도 하고 아까 대표님하고 너무 상황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제 옆에서 제일 응원을 많이 해주시는 게 장인어른하고 장모님이거든요. 그 다음에 집사람이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진로 결정도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